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별이총총님, 김원재님 벌써 들어오셔서 저희들 기다리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조국혁신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진짜 조국을 혁신할까? 이런 약간 코믹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단어로 제3정당 운동 또는 새로운 바람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과연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선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저 혼자서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자, 벌써 500분 가까이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노희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느낌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으로는 별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예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전! 요즘 저의 모토입니다. 역전. 지금 이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장도에 나서셨는데요. 네. 좀 이따가 자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역전의 용사면 뒤질 수 없습니다. 진짜 백의 역전 용사 김종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김종욱 박사님 오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생을 역전하지 마시고 동접자를 3,000명으로 돌파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김종욱 교수의 과제시고요.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접 3,0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소식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전예현 교수님. 네. 비례대표 신청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10석이 가고 네네.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을 기본으로 해서 모인 네. 축에 이제 그래서 연대입니다.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에서 그렇죠. 이제 상위 수문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몇 분이 이번에 정해졌죠? 이제 그 더불어 비례 연합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인 소위 위성정당의 순위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신청을 해서 민주당으로 추천할 후보군은 1그룹, 2그룹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15번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1그룹, 2그룹에 한 중간 정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무려 200분 가까이 됐다. 네. 192명. 네. 191명. 2명. 192명인데 그 중에서 일단 15등을 했다는 것은 네. 야 평소에 전예현 교수님을 좀 잘 보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정말 내공을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픽스에 출연한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기성 미디어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픽스를 많이 봐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픽스 통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시니까 이제 정치적 발언을 뭐 아주 현란하게 하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전예현 교수님을 지원해 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성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오늘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도 나누어야 하고요. 왜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지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평론가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당도 지금 뭐 인재영입부터 엄청난 일을 하고요.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가 석방이 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제3정당이 이번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 정권 심판을 외쳤던 정치 세력이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희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96,000명, 97,000명. 이제 더 이상 당원을 모집하지 않는다기보다 당원이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밤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당원 투표를 할 수 있고 지금은 국민경선인단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국민경선인단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좀 엄청 많이 모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몇 명이 오더라도 어쨌든 경선으로 이걸 뽑아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비례 후보로 지금 조국혁신당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이죠. 그 비례로
순번 안에 든, 즉 20명 안에 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찍어줘야지만 되는 건데 당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당원 모집. 네. 그러면 자기를 찍어줄 사람을 결국 어떻게 모집하느냐? 국민 경선, 그러니까 국민 참여인단으로 모집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동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아직까지는 표가 그러니까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10만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만은 전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김 네. 교수님, 이제 이렇게 만약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 그 비례대표 신청자가 91명, 이제 91명, 91명이고요. 91명 인재 중에서 영입이. 인재 영입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101명. 신청자가 101명. 101명입니까? 네, 아, 조국혁신당 101명이고 101명. 101명이고 이 중에서 이제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 20명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일단 서류, 결정을 네. 하고 서류 심사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아마 오디션을 지금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2시부터 2시부터 하죠. 정견 발표한다는 거죠. 예, 점검 발표할 때 이제 저희들 스픽스도 거기서 현장 중계를 할 생각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20분이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국민참여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일요일, 월요일 날 이틀 동안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당원이나 국민참여 경선인단이나 1인 4표를 가지고 그냥 표를 찍는 겁니다. 남성 2명, 여성 2명을 찍게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어서 이 게임의 규칙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을 것 같고 또 20명 중에서 4사람을 찍으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흥행의 요소를 이번에 투표 방식에서 좀 도입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김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노영 변호사는 10만 명 했는데 뭐 우리 찍기 선수들끼리 한번 찍어주시죠. 몇 명 정도가 국민참여 경선인단에 등록을 할까요? 말씀하신 여기 적혀 있는 거 50만으로 되겠는데. 그냥 적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단톡방을 보면 대단히 열기가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좀 신청해 달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신청해 달래 이렇게 귀찮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한 20명 몰고 올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붐은 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계속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열어준 측면이 있는 거면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정당은 효능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그 진보적인 투표층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많은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흐름은 그래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 미래나 사실은 그 당에 비례 신청을 한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이 후보 20명 안에 다 각각 들어가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자기네끼리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인업 딱 명단이 나온 걸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데 별론데 이런 느낌을 딱 가지게 되면 역시 자기네끼리 자리 챙겨주려고 이거 하나보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면서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당이나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잘 모르겠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내가 사실 좋아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찍어주기는 좀 싫은 마음이 좀 들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20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제대로 하고 왜냐면 다른 당에서는 정견 발표하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와가지고 니네들이 찍어라. 니네들이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투표해라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지금 절차를 열어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효능감 내지는 공정성 이런 것하고 좀 맞아 떨어져서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정당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네.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유권자로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특히 뭐 현대 정치는 더욱더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 50만 명이 국민참여 경선인단으로 등록을 했다. 당원은 10만, 국민참여 경선인단이 50만. 이러면 이 폭발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 관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공하려면 50만 명 정도 와야 그래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지. 만약 당원이 10만 명인데 국민참여 경선인단이 10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흥행을 하기가 어렵기 근데 때문에. 거기서 좀 문제는 이거예요. 역선택이나 이런 거 좀 다른 쪽에 방해 공작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당원 말고 예, 예. 국민 참여 경선 이게 지금 50%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조절은 해주겠지만 예, 예. 국민 참여인 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조직적으로 이제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제끼고 좀 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찍어주자라고 사실은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한 이제 과학적,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얼마까지가 이제 실제로 조작이 가능하냐. 그렇죠. 10만 명 정도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100만 명은 절대 불가하고요. 50만 명 정도 가더라도 이제 조작이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상위 순번으로 어쨌든 랭킹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잘 나가면 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46석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이런 거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야권 전체의 붐이 일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야권이 뭔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파이를 키운다 이런 거는 야권으로서 좋은 요소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제가 이제 속하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이 보기에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고 이런 인사들이 물론 조국혁신당에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진통 끝에 이런 분들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봐야겠지만 장애인분들이라던가 농민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뭐 장애인이나 농민이나 뭐 스타성이나 이런 게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 진영이 추구해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더 좀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인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신 거 보고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뭐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안배를 해서 20명까지 이제 이렇게 할 테고 그 뒤에는 이제 가산점보다는 전 국민 자유투표를 통해서 이제 정할 것 같은데 좀 전에 참 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례대표 또는 이제 비례정당 후보이지만 진보진영 전체의 판을 키워서 가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들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의 멤버들은 절대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엄청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보다는 비례 쪽으로 네. 많이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한 요소가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왜 조금 약해 보였느냐. 사실 큰 정당이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에서 통합선대에 꾸려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요소 많이 봐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저는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이제 더불어 비례 민주연합에 속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좋은 경쟁이다 생각을 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더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변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국민투표를 해보니까 민주당을 혹시라도 조국혁신당에 앞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죠. 드는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가게 작동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말인데 사실은 결국은 진보 세력에서 비례를 찍으려고 하는 조국혁신당을 비례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게 좀 너무 효능감이 떨어지고 좀 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었는데 오히려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조국혁신당이 나오니 여기가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잘 싸워질 것 같다. 이래서 조금 마음이 좀 놓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이 또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는 그렇게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비례로 모시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덜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니까 좀 메리트가 떨어져 보이는, 매력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올바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은 민주당을 정말 지지하고 이 민주주의를 꼭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타성 때문에 잠깐 여기에 마음이 끌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비례에 저는 같이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저는 소나무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조국혁신당이나 그 소나무당이나 역할은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 분리시켜가지고 뭔가 좀 불편해하던 그런 사람들을 투표장까지 끌어오게 하고 너네들도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좀 더 확산시켜주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주고 해피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각자 표를 얻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불편한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운동 좀 하면 좋겠는데 김 박사. 네. 이 뭐 조국혁신당 이렇게 바람 일으키고 송영길 뭐 석방될지도 모르고 소나무당도 뭐 손혜원 의원, 변희재 대표 그리고 뭐 3번 4번 막 사람 찾는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막 당원도 17,000명까지 갔다 이러던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뿌리를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벤트를 확실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지지를 호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심은 둘이 나눠먹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얼마나 잘 싸우는가. 잘 싸워서 저당에 투표하면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능감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0대 2016년 같은 경우 갤럽 기준으로 3월달 셋째 주인데요. 이때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이 20, 국민의당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의당이 더 높았죠. 이제 0.몇% 정도 더 높았던 측면이 있었고,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이요. 그러니까 의석은 똑같았고요. 안철수, 네, 안철수 당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이 막 맨 처음에 초반에 올라가다가 3월 셋째 주쯤 되면 4% 정도 갤럽이 잡혀요. 네. 근데 4% 정도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6% 정도가 나왔으니까는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나 나올 것 같긴 한데 25대 지난주에는 25대 1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5대 15 민주당이 25고 그다음에 15%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나온 건데 저는 이 구도가 2016년과 2020년 사이 어딘가 위치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3지대 정당들을 지지하는 게 올 초에 한 20% 정도가 잡혔어요. 최대한 제3지대 정당을. 그럼 조국혁신당이 그걸 다 가지고 온다고 치면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올라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다 좋은 모습만 없는 팀들이 분명히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이 저희 조국신당이 갖지 못하고 있는 메리트,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팬덤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회적인 소수층들, 그다음에 꼭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선거운동 전략들을 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면 팬덤과 필요, 이 두 가지가 다 절충이 되게 되면 좀 적절하게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가 좀 줄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파이가 만약에 40이었는데 45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심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더 많은 의석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복무를 잘 하는 정당이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하나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를 잘 안 하고 좀 아직까지는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시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민당을 사실은 민주당이 도와주는 의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10명을 앞에다 딱 포진을 시켜주고서 민당이 뒷번호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앞번호의 10명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했던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둔데 니네는 그냥 뺏지려고 나온 사람들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그들이 정말 능력 있게 뭘 하나 보여준 게 없었었거든요.
게다가 그 용해인 의원마저도 그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은 본인이 다시 이번에 비례에 또 나옴으로 인해서 또 한번 배치달라고 편하게 배치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민주당 이와 같이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소수정당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를 다 줘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또 끝나고 나면 또 찢어지면서 또 다시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선뜻 나 그러면 그냥 민주당 몰빵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전략인데 자 후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스위치하는 방식 이제 퐁당퐁당 해가지고 그 30명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배려한다고 열석을 앞에 주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하려니까 약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다시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바뀔 수도 예, 있는 이제 거죠. 정신은 그러하지만 그 얘기가 1번에서 10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조정이 될 거예요. 조정이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오늘 또 저희가 면접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각 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모, 시민사회 추천모 이런 분들을 다시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에서 서류 심사부터 지금 다 했거든요. 또 면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뭔가 더 선명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실제 면접을 보고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그래도 긍정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서 야당의 스타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계속 도전했던 분들 이런 걸 민주당에서는 전략 지역으로 지내서 이번에 한석, 두석을 배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짠하고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 정당 지역주의를 타파한다 이런 목표에 또 사람을 배치하자는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지금 딱 왜 이래? 그 앞에 상위 순번 10번을 소수님 다 주는 것은 정치적 배려는 좋은데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냥 1, 2, 3, 4, 1, 2, 3, 4, 5 쭉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만약 지금이라도 민주당 그렇게 바꾸면 민주당원들 야 이번에 이제 투표할 만 난다. 민주당을 찍거나 조국혁신당 찍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에서 또는 소수정당이 동의를 못한다. 그래 놓고 오히려 경쟁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득표율을 획득하면 되잖아요. 그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전혜연 교수가 또 확률이 더 높아지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정치를 잘할 거니까. 제가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사실 지역적인 걸 굳이 따지자면은 강원도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완전히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그냥 제가 추측 건데 심사를 하실 때 뭐 제가 어마어마한 지지를 막 강원도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험지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런 게 또 제일 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제가 오늘 사실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해보면 선거 때 사실 어떤 지역은 후보를 못 내서 너무 고민하면서 너무 그 바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세게 심판해야죠. 하지만 22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민주당과 민주비례연합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또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인업이 돼서 또 전략적 차원에서 이 당이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보여주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잘 반영하는 정당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불편한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소나무당 지지하는 사람 야 양쪽 다 같이 커야 한다. 무슨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커야 돼. 이러면서 스펙성이 실제로 동접수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솔직히 제가 느끼는데요. 우리는 모든 정당이 뭔가를 새롭게 바꿀 때 잘하면 좋겠다는 쪽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밀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좀 따질 것은 저희들이 따져본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조국혁신당 괜찮다 아니다 민주당으로만 다 몰아야 된다 소나무당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김종욱 교수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 민주당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보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조정과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정과 정리를 정당히 할 수 있다면 옛날 정리를 했겠죠. 이건 이제 국민들의 바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의 준연동형 대표제고 또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나 소위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할들을 하는 건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제가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처럼 좀 포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 정신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앞에서 나아가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비례정당이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잘 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과서 원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건 그 바람이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교과서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 자체들은 그것에 적합한 정당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당신들이 조정을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정을 하지 못하면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아직까지 지금 세팅은 안 된 거죠. 정확하게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구성돼 있습니다만 순번이 지금 배열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이제 20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두 면면을 보실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어디가 괜찮은 거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또 분할 투표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들이 벌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당이 호남에서 소영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어떤 분할 투표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조국 혁신당도 잘 싸우고 있는데라는 또 흐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교과서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비례정당이 얼마만큼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신뢰를 얻을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길가의 민들레님이 이런 댓글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흥해야 조국 혁신당도 흥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민 비조이지만 몰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존중해 주십시오. 감정적 대응은 서로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따로 똑같이 가능하고 윤석열의 조기 종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선명한 투쟁을 원하는 분들에게 지민 비조를 말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 내용의 지혜도 다 담겨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호 존중도 해야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또 인정도 받아야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잠깐 김원진님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인물이 중요하죠. 나는 무조건 노변이 가는 곳으로 가겠어요. 김원진님 감사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매일 저녁에 아는 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노변 국회 좀 보낸다. 나라 좀 바뀔 건데 노변 정당 따지지 마라. 어디든 가세요. 가서 제발 나라 알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근데 이런 잠깐만 말씀. 진짜 네. 물어볼게요. 정말 제가 나가면 뭐 도와주시긴 할 겁니까? 도와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저도 뭐 해야 될 일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 정도는 뭘 하신 거라는 거로 저희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등록은.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결과는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그 복잡한 상황을 내 뜻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니 김종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뛸 준비를 했거든요. 저분이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로 할 일을 하면 마지막 선택은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올려주시고요. 저 욕도 하고요. 대신 노영이만 좀 밀어주세요. 어디로 가든 가면 저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될까요? 예. 그 더불어 비례연합 제가 소속이니까 국민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과 더불어 비례연합 염두에 두시고 맞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한테 한번 조국 혁신당도 검토해봐라 라고 저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를 키우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은 야권적인 말씀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거라는 것이 각자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또 승복하는 문화가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축제처럼 나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당신 의견 존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보의 정치고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뜻을 모아서 행동해 주십시오. 숨지는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오늘 좀 따져야 할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 사흘 연속 주창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쪽집게 수준이에요. 정우택 아이고. 의원 이제 아웃됐습니다. 야, 도저히 너무 이제 잘 됐어요. 네. 도저히 못 견뎠겠죠. 노희 변호사 축하합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됐고 그렇죠. 종대형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올 종대형 그래서 출연 못하고요. 김종욱 박사로 바꿨습니다. 그 형은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얘기했거든. 노희 변호사 나갈 거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희 변호사가 맞췄으니까 자 정우택 아웃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리를 잘 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정리 안 했으면 더 우리에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정우택, 박덕흠, 장해찬, 그 난교예찬 장해찬, 그다음에 뭐 그 제주 4.3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또 도태우까지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가지고 정말 이 선거판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옹호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종섭 사건이 빵 터지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니네는 미쳤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종류의 비난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정우택 날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우리는 이렇게 너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후보들을 정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정봉주 의원을 더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마이동풍 하던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대고 언론에서 막 역시 국민의힘은 참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부적절한 인물들은 잘 쳐내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우택은 내지는 박덕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대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그 좀 불안해졌던 이 국민의힘의 표가 또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반전의 계기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표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약간 차단하는 거지 반전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천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문제 생기는데 등 때밀려가지고 일단 빨리 꼬리 자르기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꼬리 자르기다 생각을 하고 내각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라던가 말씀해 주신 장예찬 후보는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하루 걸러서 하루 나온다는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국민의힘 후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5.18 망언 문제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 박사. 그 도태우 이제 후보가 뭐 본인 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경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불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영아 후보하고 1+1. 1+1으로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중 조정을 했다. 한동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총선에 이제 어느 정도 수습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악재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봅니까? 5.18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태우와 유영아를 살리기 위해서 정우택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만만치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돈봉투라고 하는 좀 특정한 사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앞단에서 막아야 되는데 앞단에서 막는 사람이 정우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친박 유권자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친박 유권자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건 누구와 누가 약속을 한 거야?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간에 예를 들면 미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략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순간 TK 지역과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 균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선거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매우 딜레마적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까먹을까요? 정우택 돈봉투 사건에 정우택 후보를 갖다 공천을 취소했다고 해서 도태우를 잊어버릴까요? 사안 자체가 다 알거든요. 진짜 이 문제는. 5.18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적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 헌법적 사안인 것이고 특히 호남 지역 또는 호남 유권, 진보 유권자 등에게는 내각 같은 문제이며 중도층도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뭐야? 이런 정당이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도태우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이 딜레마적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계속 표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우택 한 사람의 공천 취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의 미스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5.18 문제 당연히 심각하기 때문에 악재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학설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걸 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1+1이다. 이번에 뒷정리도 누가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민주당이나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힘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따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밀약을 했다? 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것은 범법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총선에 미칠 악재 중에 악재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거래 공천인 거죠. 이거야말로 밀실 공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범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5.18 가지고 망언한 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했다. 전 이거를 유권자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왜 저거를 빨리 정리를 못하고 계속 끌지? 뒤에 누가 또 있구나라는 의심을 점점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5.18 관련한 망언 논란은 호남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호남 출신 분들의 잊혀졌던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는 분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 봐라, 국민의힘이 뭐 틈만 나면 광주 내려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뭐 5.18 묘역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쇼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이 내강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게 거래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명예훼손 소송도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도 받고 있어서 제가 좀 해명을 하면요. 아, 그래요?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보 보고에 나오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뽑힌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해서 과거 발언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아웃을 시키느냐? 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내부적으로 싸우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뭔가를 막 개선해 보려고 그러고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일 뿐이죠. 말일 뿐이죠. 결국 그대로 공천 줄 것인데 이미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제가 한 수 아래군요. 제가 한 수 아래군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힘은 별로 없거든요. 네. 게다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정말 이렇게 딱 역전시키거나 반전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이러고 싶었는데 이 고루한 당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끌려갔다 뭐 그러니까 역부족이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꼼수 부리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다. 김정 교수도 안 믿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가 런정섭이 벌어진 거죠. 네. 아니 선거 때 대통령이 인사권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갖다 호주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국민들이 다 알죠.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냈어요.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재검토가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본인이 정부적 판단을 아예 못했거나 아니 힘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아니면 되니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어디서 작동했느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사결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작동할 수 없겠구나. 다른 힘이 작동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이 나와봤자 나중에 이렇게 관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선거의 중심,
지금 제가 단독 한 명이잖아요. 선대위원장이. 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에 대한 발언의 신뢰성이 없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선거가 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말을 쉽게 못할 거예요. 어떤 결정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결정한 사항 자체가 관철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내가 선거 잘 끌고 본인은 생각했겠지만 갑자기 런정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저는 매우 지금 혼돈스러울 거고 아마 내일 그 호남 간다고 얘기하니까 호남에 가서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일단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아니, 들긴 저 합니다. 거기는 흘러가는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그림 나와 있잖아요. 보나 마나 거기는 뻔할 뻔짜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 아니, 가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으로만 되게 정의롭고 입으로만 되게 훌륭하게 계속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받쳐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한 미략이라든가 이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윗분의 누군가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탑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럼 생각해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바깥에 나가 있다가 들어가서도 혼자 그렇게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황태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도 자기 말 사실 거의 하나 뜻이 먹히는 게 없어요. 다 말이 번복이 되고 있고 다 틀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끄럽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역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한동훈은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뭔가 좀 누군가가 작동하고 있던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밖에 나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은 말밖에 안 하죠. 그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시스템 난 안 하겠다. 난 누구 뭐 꽂아주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걸려들으라. 좋게만 들리는 말이다. 실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 여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위다. 근데 윗선은 잠깐 좀 공정하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이 꼭 지켜야 될 거는 지킨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자, 내일 그러면 광주 가면 좋은 말 할 한동훈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니 뭔가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잘 안 된다라든가. 그렇지만 저는 도태우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만두지 네, 않는다. 그대로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를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저 사람은 황태자도 아니다, 아바타도 아니다, 그냥 뭐 집사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충 얼버무리고 말을 돌리잖아요. 막 더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사실상 해외 도주 사태. 전 이게 제 가장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수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수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야 도대체. 세 번째가 이번 5.18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돌아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볼상에 있때 광주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여주는 태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망언이 드러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좌절이라던가 특히 지도자로서의 이제 어떤 자질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광주에서 내일 본인이 뭔가 터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총선의 악재가 되면 본인이 다 덮어서는 거 아닌가? 본인 출마 안 했으니까 정말 외국 가서 살면 끝인가? 총선에 이게 보통 악재가 아닌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당에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자기가 이 당을 장악해서 대선 후보로 가는 거에 본인이 원하는 거이겠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그냥 이 안온한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나가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회계사 누구죠? 그 사람하고 같이 김경일 회계사하고 같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하고 뭐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뭔가 크게 지르고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시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니까 90도 폴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그냥 정말 충실한 집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혼자서 지금 이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내년 나중에 대선까지 지금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이 1년만 권력이 남아있다, 권한이 남아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섣불리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로 간다 하더라도 폭탄 발언해가지고 뭔가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영웅되고 이 꼬라지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이 지평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은 이제 큰일 난 게 아니라 끝장났네. 지금 이렇게 하면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안 생각한다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기저에서는 민주당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확고부동한 아스팔트 지지부대가 있으니 그들을 믿고 간다.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기조로 그냥 계속 간다고요. 그러면 정신승리인데 실질적으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영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렵게 강북에서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갑자기 2017년도 발언이 나왔어요. 그 부분 노영희 변호사 지금 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매우 심각하게 공천을 다시 취소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제대로 하는 게 맞고 사과를 이미 했고 과거에. 근데 사과는 아니 본인이 사과를 직접 전화로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3명 중에 1명에게만 직접 전화를 통화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연락을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해명대적으로 제대로는 안 한 거에서 또 다시 이번에 기사에서 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봉주 후보는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뭐 그런 발언상에 뭐 실언 또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사건을 폄훼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던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저걸 막 부안내동하듯이 막 바라바라 이렇게 막 보글보글 끓으면서 공천 취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닌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이재명 당대표는 뭐 실제로 오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 만다 이런 것은 오보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좀 다루어서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해봅시다. 김 박사.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면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5.18 문제나 이런 문제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헌법에 맹세하는 국회의원직에 공천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그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좀 혐오스러운 발언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서 두 개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문제? 상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문제. 만약에 저쪽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아마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저쪽이 액션을 취하는 만큼 여기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할 방법은 하나예요. 정봉주 의원이 정말로 그 당사자들 3명을 다 따로따로 정말 직접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엎드리고 진정으로 그분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자신이 가볍게 행동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좀 실망하고 상처받으실 분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 상황을 가볍게 취급하고 가볍게 변명하려고 했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진짜 보이고 대신에 본인이 예전에 삼성 장학생들 까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명박 다스 얘기하다가 결국은 감옥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5.18 망언과 지금 정봉주 의원의 똑같이 그 취급할 수는 발언이 없으니까. 어떻게 같이 지급이 되어서 그렇죠. 야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혹하게 재단을 하고 평가하고 공천을 취소한다. 자, 이 부분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오늘 한 발언이 가장 어떤 선거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 담긴 발언이라고 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정봉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명확한 대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명확한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론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보니까 뭐 사과도 하고 또 영상도 삭제하게 하겠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발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빨리 움직여서 당사자하고 어떻게 하고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좀 들고 정봉주 의원은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본인이 정말로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정권 심판에 대해서 뛰어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니까 아마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정말로 발언은 조심해야 되구나. 저처럼 명예훼손에 걸려서 조사받으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요. 어떤 걸 걸린 거예요? 뭐 예전에 걸린 게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계속 뭐 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그 뭐 내가 특정 취재 하나 해가지고 밝혔는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은 조심해야 한다. 평소에 살아가는 나의 말투가 말의 내용이 정말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야 간에 뭐 용어 상박은 아니고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견고하게 지지세를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쪽집게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쪽집게 과외를 시작하는데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출연자로서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2,000명 들어와서 우리 방송을 보는 것은 뭔가 명쾌한 전망과 대답 그리고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자 국힘이 만약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기사회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김정욱 박사 먼저 제안해 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60%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상황인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사회생해야 될 전 대안도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거기에 복무해야 될 이유도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고 뭐가 상관없이 국민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국민은 더 고통에 빠질 거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방법은 하나인데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겠습니까?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요구도 먹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자기 얘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 길 가세요. 자 일단 이렇게 드릴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걸로 조언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좀 더 상승의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그냥 현재 정권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로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못한 맞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비례 연합까지 지금 아직은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예. 힘든 것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22일까지가 이 사람들 그 후보 명단 올리는 때잖아요. 21일, 22일 네, 등록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많이 달라진다. 지금 민주당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종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고 막 몰빵 해가지고 국민의 사이에서 도대체 몰빵이 뭐냐? 라는 게 이제 좀 확산이 되는 것 빵, 같습니다. 양쪽에 빵 두 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몰빵.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가 사실은 그냥 이제 당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많이 움직이면서 정권 심판론의 중심에 선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 상대적으로 좀 진통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됐는데 현역 물갈이론도 높고 그리고 공천을 받은 인물들을 보니까 뭐 잘 싸우는 투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 비춰주면
국민들이 점점 더 기대를 갖고 조금 더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싶고 이제 공천의 진영이 딱 싸우면 구도가 이제 지역별로 다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찍을 사람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도 딱 비교해 보시고 나 이 후보 찍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반전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NY님께서 저보고 정봉주 간의 노변은 지구를 떠나라 이러셨는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까지를 않았고요. 정봉주 의원이 2017년에 했던 말은 잘못된 말이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공천을 취소하는 건 옳지 않다. 정봉주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겁니다. HNY님 제발 좀 정확히 알아들으세요. 그 노예 변호사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봉주 의원을 실제로 위하는 마음으로 빨리 해소를 하고 제대로 된 선거운동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뭔가 새로운 막 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자, 양당이 공천할 때 노희 변호사는 공천 끝나고 봅시다. 노희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맞추는 분이네요. 공천 끝나고 봅시다. 3월 10일 되면 뒤집어집니다. 지금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짜짜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 박사님 후보로 뛰었지만 어쨌든 지금 평론가로 가고 있고 이게 앞뒤로 뒤로 돌려 까세요. 아니, 돌려가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게 알려드리는데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놓고 냉정하게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훨씬 잘했죠. 훨씬 잘했습니까? 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예를 들면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따지고 예. 보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경선이 단수로 제 경선이 붙은 분들 같은 경우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중에서 민주당과 무당층이 지지한 사람인데 대부분 예를 들면 제대로 못 싸운 현역 후보에 대해서 소위 새롭게 등장하는 후보가 잘 싸워주라는 뜻으로 대부분 다 이기게 만들었던 거라면 지금 국민적 여론은 정권을 심판하는 수 있는 사람들, 정권을 심판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전면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그 김건희 그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현역들 대부분 살렸었고, 그 이후에 폭탄들은 다 뒤로 밀어놨다가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계속 앞으로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100% 민주당이 공천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면 정권교체, 정권 심판의 여론과 소위 공천에서 상대적 우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고 거기에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민주당 같은 경우 과거에 좀 실수가 발생해서 막판에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구를 갖다가 뺏겼던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를 들면 조절하면서 간다면 저는 상황은 매우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매우 좋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석수를 전망을 하면 왜냐하면 저는 가장 재밌는 게 어디 가면요. 몇 명이 당선됩니다. 몇 명이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몇 %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는요. 제가 보수적인 겁니다. 범진보 170, 그다음에 범보수 130. 여기 범보수에는 개혁신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민주당 대승할 새로운 미래는 아니에요. 민주당 대승할 가능성이 애매합니다. 없다. 있다. 대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국신당이 앞에서 얼음을 좀 깨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빙산을 무너뜨려야 될 큰 배가 예열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큰 배가 뛰고 저 빙산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그 배에 탑승도 해주시고 힘도 실어주시고 연료 넣으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정권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사로 보낸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이채양명주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심판을 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빙산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큰 배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형국이니까 국민들이 더 많이 기대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종북 논쟁했죠. 운동권 청산했죠. 이걸 왜 국민의힘이 내세워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는지 이번에 공천되는 분 보니까요. 종북도 별로 없고요. 또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세상 살고 잘못된 거 바로잡다는 정의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은 종북 논쟁 만들고 그리고 운동권 청산하자고 그래서 이게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70대 130 이러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정말로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이요. 특정 정당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명료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건 이제 이런 거는 예측이니까. 아니 그런 걸 말한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견해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으로 갈 것 같다. 얘네는 몇 표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 보면 물론 통계 과학 필요하지만요. 제가 감으로 보면요.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요. 몰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남 쪽에도 아는 분들 지역 상황들 이렇게 들어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이야 좀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원래 공천 받았던 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타 지역 어떻게 했느냐? 충청 마음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강원도 마음대로 되겠느냐? 아닌데 그러면 목표가 100석이라고 했던 과거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대통령실은 100석만 되더라도 우리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생각 여전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170대 130, 180대 120 이야기하지만 저는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대 100입니다. 뭘 걸 뭘 말씀하세요? 거셨어요? 제가 방송 진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영희 그게 무슨 변호사가 대단히 걸만한 겁니까? 김종환 교수가 전재현 평론가가 진행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나를 몰아내는 게 더 나아요. 좋아요. 길도 열리고. 제가 또 앞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 안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전문가로부터 또는 뭐 저 기자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면 이번 총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석을 얻느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몇 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대 100입니다. 어느 당이 200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100도 어딘지 말씀 안 예, 드리겠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엄모 씨, 최모 씨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듣고 싶어요. 저도 그거 진짜 좀 듣고 궁금해요. 싶어요. 그분하고 맨날 내가 같이 걸었어요. 제가 200대 100이라고 했고 뭐 국민의힘이 뭐 180석, 170석 아유, 170석 뭐 이렇게 170석 얘기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요즘 매일매일 그 뭐 라디오 방송에 나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맞춘 거는 정말 어쩌다 한번 맞춘 것 뿐이고 이번에는 틀렸어요. 제가 알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역시 이제 우리가 숫자 이야기하니까 댓글이 뭐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201, 250대 50, 100도 많아요. 졸기탱님 저하고 생각 똑같습니다. 100도 많아요. 202대 98 기차로님, 줄기탱님은 200대 30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별이청청님은 220대 80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안 됩니다. 예. 참고로 선거제도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대 100 정도일 텐데 부산이 200석의 관건이라고 하셨던 그 칸 2050님 말씀처럼 부산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고요. 양산에서 김두관, 김태호 두 분이 붙잖아요. 네,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김두관, 네. 그쪽의 민심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국힘이 꼽으면 된다요. 대구 경북은 되죠. 이번에 또 다선 중진들이 많이 거기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부산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 관록 있는 정치인들요. 진보, 민주, 개혁 이런 쪽보다는 지역구 활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밑바닥 끼는 데는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재명하고 사실 사이도 안 좋아요.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지역구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 친명 아닌데요. 그래도 지역구 공천 다 받아서 지금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간다. 아마 65석인가 이럴 거예요. 배재정 의원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편파 방송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가고 아니 이번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배재정 네. 의원이. 예. 이게 그래서 박빙, 서울에서 박빙. 평론하는 박빙 분들이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마치 영남 지역 특히 부산, 울산, 경남도
완전히 텃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천을 하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들도 의외로 경남에 많아요. 이분이 여론조사 1등 했는데도 안 치러줘. 아니 1등인데도 배제를 시켰고요. 갑자기 낙하산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여론조사하면 1등, 2등, 3등 민주당까지 박빙 상태예요.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것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200대 100입니다. 아니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전재수 의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 그냥 여론조사 보니까 7, 8% 정도 이기는 거로 나와서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형인데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 안 그렇습니다. 부산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되고 소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만 그럼요. 그것만 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서는 진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저도 잘 막아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울산도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울산도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판에 어떤 그 반민주당 정서가 불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 잘 싸우라 금수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SNS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위 야당의 험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료나 이런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보기에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에서 뛰는 후보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바닥을 뛰는지 제가 취재가 보면 진짜 같이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수도권도 너무 중요한데 민주당의 험지에서 정말 그걸 지키거나 한석을 얻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분은 저는 이 절박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야당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셨던 게 정말 절박하냐, 정말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런 자세로 싸우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조국혁신당 진짜 조국 혁신할까로 출발해서 마지막 민주당 더 잘해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거대 야당, 제1야당으로서 평가받고 선전해서 정말로 정권 창출의 수권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열심히 띄워주니까 반사이익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못한다. 왜 못하느냐. 책임 정치도 이미 실종했고 법치도 실종하고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이미 안 된다. 가르치려고 든다. 계몽하려고 든다. 국민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자만이 아마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최종 결론은 민심이란 이런 것이다. 사자성어도 좋고 속담도 좋고 스스로 창작해도 좋습니다. 자, 민심은 이렇다. 노희 변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실래요? 이 질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민심은 이렇다. 이렇게 무섭다. 예. 여기에서 얻는 우리의 교훈 무엇이냐? 잘 싸우나 금수나. 잘 싸우라 금수나. 네. 예. 왜냐면 제가 볼 땐 지금 최고의 시대 정신은 폭정에 맞서서 얼마만큼 국민을 대변해서 싸울 것인가. 예. 그 싸움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최대 핵심은 잘 싸워라. 그리고 그 잘 싸우는 속에서 적어도 세상이 변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좀 보여줘라.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2,000명을 목표로 출발했는데 2,200명까지 올라갔으면 일단 우리가 자축을 한다면서 야, 요즘 진짜 스픽스가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2,000명, 2,200명 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노희 변호사하고요. 포장마차 천치고 우리 할 때는요. 토요일 날 녹화 방송 하는데도 6,000명, 7,000명씩 했고 김종욱 박사하고 할 때도 5,000명 했거든요. 그래도 요즘 2,000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시간까지 우리 역전 용사들 봐주시는 거 은혜 잊지 않고 더 좋은 방송, 공정방송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훈 한마디 던져주세요. 민심은 정말 회초리다. 화나시죠? 그냥 계시지 마시고 회초리 한번 세게 딱 때려서 이렇게 하지 마. 명품백 함부로 받지 마. 사망한 군 장병 관련 수사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 대사 함부로 임명하지 마.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민심은 회초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뭐 쇼트감 우리 양채원 박사님
쇼츠 좋은 쇼츠 나왔습니다. 자, 노예 변호사도 우리가 한마디 듣겠습니다. 민심을 보여줘라. 민심을 보여주자. 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도 내 민심을 알아차리고 같이 동조합니다. 민심은 보여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거든요. 민심을 보여주자. 아이고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바람잡이는 열심히 바람을 잡겠습니다. 전쟁터에 가더라도요 군악대가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전투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정말 인생을 건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새의 양날개처럼 이렇게 가면 아마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는 똑같이 우리의 깊은 뿌리는 바로 민심이다. 국민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을 따르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니 현장에 계신 민주당 또는 개혁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민심을 받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같은 바람잡이는 열심히 바람을 잡아서 200대 100이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을 테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저 광고 하나 해야 합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오늘 기분 좋으신 분들 보험 상담 받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010-7612-3303인데요. 상담 예약 문자 24시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 여러분들의 재무 상담,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세금 상담까지 무료로 해주시니까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특히 그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의 대표는요. 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더 개혁적이고 훨씬 더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공정하고 빠른 방송 만들기 위해서 스픽스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잠깐 광고 보고 다시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옷을 좀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